A씨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홀로 월세방에서 지냈습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었고요.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A씨가 임신 사실을 깨달은 건 임신 34주 차에서 36주 차쯤. 점점 배가 부풀어 올라서 방문한 내과에서 임신 5, 6개월이 넘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찾은 산부인과에선 1, 2개월 뒤에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신을 인지한 지 나흘 뒤 A씨는 다른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임신 36주 차였습니다. A씨가 2번 거절을 당하고도 3번째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중지를 택한 이유,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더러 아기를 낳으면 키울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수술 과정 전반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영상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은 조사를 거쳐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죄명은 살인죄. A씨가 임신중지 수술을 받음으로써 태아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임신중지를 택한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건 A씨가 처음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의료진, 병원장과 함께 태아를 태어나게 한 뒤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핵심은 A씨가 임신중지 수술 당시 어디까지 알았냐는 겁니다. 인지 범위를 통해 A씨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가 사산될 줄 알았는지, 그리고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에 따라서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또 그에 따른 양형은 모두 달라집니다. 만약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가 수술을 감행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A씨는 줄곧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임신중지 수술 당시에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올 거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A씨는 수술 전 병원을 연결해준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되는지를 물어봤고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지 수술을 받음으로써 위험을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태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나 의도가 있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을 인지하면 그 자체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의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한 겁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태아가 사산되어 나온다고 알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술 당시 A씨는 살아있는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모체에서 꺼낸 뒤에 살해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몰랐을 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즉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태아는 사산된다는 브로커의 발언이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된다고 들었으니 A씨는 말 그대로 태아가 사산되어 나오는 줄 알았을 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A씨가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건 태어난 사체에 대한 의료진의 사례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사체를 위임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A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브이로그 영상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제왕절개 방법으로 수술해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한 후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방법이나 사정을 A씨가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임신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 결정권에 해당한다. 선고 재판 말미에 재판장인 김용석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임신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는 권리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 결정권인 만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산모 A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것을 양형에 참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등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서 이와 같은 비극을 맞게 됐는지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명선 변호사가 2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김 변호사 이야기처럼 7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지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셈입니다. 임신 몇 주까지 임신 중지를 허용할 건지, 또 임신 중지를 위해서 산모는 어떤 약물, 시술,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 사회적 합의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A씨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임신에 공동 책임이 있는 A씨의 파트너나 혹은 보건당국의 책임은 희미해집니다. 임신 중지를 선택할 환경에 놓여 결국 그 선택을 감행한 산모만 비난 대상이 됩니다. 36주도 생명이다. 어떻게 한 생명을 살인할 수 있냐고 말이죠. A씨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임신 중지에 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있었다면 A씨에게 임신 중지에 관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회 제도의 부재로 인해 개인에게 비극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7년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생긴 제도의 공백을 그저 개인의 윤리적 결함으로 메우려는 건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여성의 임신 중지는 여전히 비난 대상인데다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까지 여전합니다.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출산을 하도록 내몰려선 안 됩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A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